이번에 그 민주당 댓글 게이트 덮지 말라는 성명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이 부분이 지금 뭐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댓글 조작을 했다. 그것도 이제 국정원이나 경찰 등 해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밑에 댓글 조작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댓글을 조작했다고 해서 이제 그 대부분의 국정원 원장들 또는 고위 이 간부들을 구속을 줄줄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또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는 과정에 이런 전문 댓글꾼들, 사이버 이른바 전사들로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댓글을 전문적으로 조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드로킹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의 아이디 같고 이제 이런 그 한꺼번에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그 댓글을 달 수 있는 이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한꺼번에 많은 댓글을 올리고 또는 그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 이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서 댓글을 조작을 한 사건이 이제 드러난 거게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드러난 것도 이 댓글에 가담했던 사람이 이 구속된 것은 이제 이 3월 지난 3월 달인가요? 3월 중순 22일경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문제는 이 세 사람 구속된 가운데,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댓글을 달고 여러 가지 그 민주당 정권에 도움을 줬으니까, 그 보상으로 일본 대사나 오사카 총영사, 또,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내주라. 라고 요구를 한 것 같고, 물론 이 사람이 가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들이 내세운 특정인들의, 이를테면,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뭐 법률, 회사의, 법무법인의 뭐, 그 변호사에게 주려고 한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자리를 달라고 했고, 그걸 요구한 사람이 김경수,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이 사람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신이라고 할까?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었는데,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이제 이 김경수 국회의원에게 요구를 했는데, 김경수 국회의원이 이제 그 요구가 너무 무리하다. 또 이 과정에 청와대하고 협의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그 자리는 주기 곤란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보복으로, 거꾸로 문재인 정권에게 불리한 내용의 댓글을 갑자기 수십 건, 수백 건 달아서, 그래서 이걸, 갑자기 나타나니까,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도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내부에서 뭘 좀 조사를 해라, 조치를 해라 하고 압박을 했고, 또, 그 김어준 씨가 자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찰에서 이 관련된 자를 잡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말하자면 그 민주당 의원들이 아닌 그 반대 세력들,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이나 우파 세력들이 이 민주당과 집권 여당을 불리하게 하려고 그런 댓글을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했는데 자꾸 보니까 이게 민주당 그 당원이었다. 뭐 한 달에 1,000원씩 내는 그런 그 당원이었다. 이런 게 밝혀졌는데 이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경기도 파주에 출판사 누름나무라는 출판사를 갖고 8년 동안 거기에 1, 2, 3층을 세를 얻어서 생활을 해왔는데, 네. 그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그 세가 밀린 적이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활동을 했고, 거기서 이제, 강연도 했고, 그 강연에는 뭐 유시민 씨라든지, 장하성 씨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그 강의했다는 걸로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 행사를 하고 또 그 지난 2015년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보궐선거라 그럴까요? 그 이제 갑자기 5월 9일 날 잡혀있던 선거에서도 굉장하게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우발적인 뭐 범행을 저질렀다,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일방적으로 경찰에 그 알려진 소식들을 전하는 거여서 네. 제가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고소를 했고 또 그 네이버에서도 고소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잡힌 기간이 뭐 거의 한 2달 가까이 되는 1월 달에 고소를 했다 그러는데 검거된 시간을 보면 3월 22일 날 경찰에서 긴급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거를 보면 그 고소하고 난 뒤에 검거 시간이 너무 많았다는 것. 그리고 잡았는데 그게 긴급 체포를 했다는 것. 이런 걸 볼 때 증거 인멸 뭐 도주 의뢰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당의 불리한 상황을 갖고 있는 또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오히려 세간에서는 이 경찰에서 이 검거함으로 해서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언론이나 대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떠들지 못하게 하는 조치들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오히려 보호하는 성격의 그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들은.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워낙 정권의 핵심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고 그동안 정권의 핵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인 김경수 의원에게 거래를 해왔던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김경수 의원에게 이 사람들이 접근을 했고, 그리고 김경수 의원에게 이른바 텔레그램이라고 해서 완성이 좀 더 뛰어난 이 서버가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이 SNS 계정인데요. 예, 이 텔레그램 쓰고 이제 있죠. 많은 그 글을 보냈고 뭐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김경수 의원은 어제 회견에서는 자기가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자신은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저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본인이 거절을 했다. 뭐 이 정도의 아주 그 수세적인 입장으로 적극 만나거나 관리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일본 대사를 요구를 했고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했으며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의 자리를 요구를 했을까? 이 요구 조건이 보면 그냥 뭐 좀 도와주고 우발적으로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혜택을 받았다 하면은 적게는 금품 정도를 요구할 성질일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일본 대사라는 것은 한국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중요한 자리를 요구할 정도. 또 그걸 받아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직접 협의를 했다는 것. 그걸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이 김경수 의원의 이 판단은 굉장하게 깊게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왔던 사이가 아닌가 이게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들을 상당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네. 왜냐하면 김경수 의원이 혼자서 판단하고 또 판단했을 때 이거는 터무니없는 요구 조건이다 했을 경우는 본인이 이런저런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 상황 내용 자체를 듣고 보면. 왜냐하면 약간의 그 브로커 같은 냄새도 나고 또 요구 조건이 턱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직접 이 사람들이 요구한 조건을 갖고 청와대를 방문했고 청와대와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안 된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 안 된다는 소리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달했냐면 대사나 총영사 자리는 굉장히 전문적인 식견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래서 당신들에게는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러면 그 자리에 과연 누가 앉는지를 우리가 지켜보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역시 그런 외교적인 그 식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총영사에 그 이후에 발령이 났는데 거기 임명된 사람은 한겨레 신문 출신인 오모 씨가 간 걸로 이렇게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하고 한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마구
댓글을 올렸다. 그게 이제 언제냐면 지난 평창 올림픽 때 단일 팀을 구성 놓고 여론이 좋지 않았을 때 이런 드루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그런 그 댓글을 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지는데요.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KBS 뉴스 보도를 보면 이게 이제 공영 방송에서 이런 건을 다룰 때는 또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 때 이런 댓글 사건을 다룰 때는 세밀하게 파서 거기에 문제점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까서 보도하고 했는데 오히려 이 KBS가 이 어제 보도한 내용도 있고 오늘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어제 보도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앞선 기자가 한 내용들을 제가 어제 보도한 내용 워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냐 민간인이냐 이 부분에서 이번 사건은 차이가 있다. 이제 과거 정권하고 차이 말하는 거겠죠. 앞선 정권에서 주요 댓글 사건들은 국정원, 군인, 경찰 같은 공무원들이 저질렀는데 공무원은 법상 정치 중립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선거 때는 이 중립 의무가 훨씬 엄격해진다. 반대로 이번에 구속된 이들은 민주당 당원이지 공무원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서 시민으로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훨씬 폭넓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헌법에 따라서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행위였다. 이런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범행 주체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이버 전문가들, 이 드루킹 이런 사람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시민으로서 의사 표시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보도를 한 거를 볼 때 정말 차이가 나는, 정말 잣대가 다른, 정말 기울어진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것에서 저는 오늘 성명을 냈던 것입니다. 최순실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과 엮어가지고 엄청난 국정농단을 했느니 그랬는데 이런 거에 비교하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은 사실상. 그러면서도 그렇죠. 최순실은 또 민간인 신분 아닙니까? 그러면 왜 최순실은 민간인 신분인데 이런 사안하고 왜 또 그렇게 또 다르게 보도를 여태까지 취급을 해놓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관대한 그 시각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이 아 하면 아인 줄 알고 하면 은 줄 아는 걸로 생각하는 건지 우리는 아와 어를 구별할 줄 아는 그야말로 지력이 있는 국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KBS에서 메인 뉴스 9시 뉴스에서 다시 조금 더 제가 그 기사 읽어드리면 이런 수법을 쓰고 있는 회원들을 이 사람들이 독려를 해서 우리 이 댓글을 추천합시다라는 식으로 집단적으로 움직인 거라면 그건 정당한 시민의 의사표시인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적다. 이게 지금 어제 기자가 한 그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과 연루가 돼서 대선과 또 곳곳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또는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댓글을 달았다면 이게 무슨 정당한 시민의 의사표시인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국정원 직원들이 민간인들 관리해서 이걸 쓰라고 했을 때 그 민간인들이 그걸 썼다면 그죠? 댓글을 달았다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민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 관리를 했냐 국정원 등 공무원이 관리를 했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지금 누가 관리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정치 권력이 이런 댓글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만든다든지 유리한 여론을 조성을 해서 선거에서 민심을 왜곡시켜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공무원 신분 또는 그 공무원 밑에 주사가 했나 또는 사무관 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느냐 이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이 부분에 봐서 문제가 됐고 그래서
국정원 원장 등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정원 원장이 세 사람인가 구속이 됐죠, 줄줄이. 네, 네. 다 이 상황들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딴 데도 아닌 국민의 수신료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KBS에서 정말 제가 읽어드린 이런 워딩을 썼다는 자체가 정말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보도를 한 것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이런 보도를 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참. 오늘 뭐 세월호 4주기를 맞아가지고 또 뭐 어떤 행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엄청 또 언론이 또 조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세월호 4주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느라고 잠깐 9시 뉴스를 다시 한번 봤는데, 오늘 9시 뉴스에서 세월호 4주기 관련된 거는 뉴스 아이템 꼭지는 9개. 그리고 영상까지 포함하면 영상을 단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몇 분짜리를 만들었는데, 영상까지 포함하면 10개 아이템입니다. 보통 뉴스 아이템이 27개, 8개 정도 되거든요. 9시 뉴스에. 네. 그러면 10개 정도 된다는 것은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세월호 4주년 맞아서, 물론 이 세월호라는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내내 가슴 아프고 슬프고, 그래서 더욱더 이 많은 국민들에게는 고통과 아픔으로 남아있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생중계 지켜보는 가운데서 추장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고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아픔을 확대해서 또 아픔을 정오로 삼아서 국민들에게 정말 이 아픔을 계속 되뇌이는 그런 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건과 이런 사고로 죽은 사람이 굳이 비교를 하자면 세월호에만 죽은 건 아닙니다.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난 이후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서 많이 죽었죠. 그리고 제천 화재로 인해서 29명 죽었고요. 네. 그다음에 낚싯배 인천 인흥동가요. 낚싯배 네. 뒤집어져서 15명 해서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큰 사건 이 사고로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아유, 많이 죽었네요. 그러니까 어떤 희생이라도 이 사고로 희생된 것은 가슴 아프지 않는 게 없고 고통스럽지 않는 게 없습니다. 300명이 죽어서 더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한 명이 죽었기 때문에 덜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사건을 계속 해마다 때마다 기리고 그걸 리본을 타고 다니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게 어떤 의미를 비춰질까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이 공군기가 추락해서 2분이 순직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죽음이 있고 또 좀 더 길게 보면 천안함해서 46분의 호국 영령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안타깝게 죽는 죽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를 추모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큰 대의로 보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46명의 영령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기리는 사람도 없고 그 유가족들이 때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의 목숨이 가벼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초기같이 목숨을 바친 사람들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그걸 교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소중한 죽음이고 그분들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가 지켜져 왔고 숱하게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게 위치에 놓여 있는 한반도가 지켜져 왔는데 그러나 4년 전에 사고로 안타까운 물론 생명이지만 그러나 뭐 정권에서 또는 그 구조대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잊지 않겠다고 계속 이걸 대대적으로 추모하게 된다면 자칫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세월호 사건을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슬픔을 무기로 만들고 아픔을 무기로 만들어서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분노를 자아 만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 사이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갈등, 울분
이런 것들이 어떤 폭력 형사로 거의 넣을 수준인 이런 걸 조장한다면 이건 정말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정말 이 세월호에 대한 것들을 정말 저희는 그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던 사람과 거기에 대한 유가족들의 태도를 일본에서 보면 일본은 그렇게 많은 지진도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나지만 그분들은 정말 그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금기로 여기고 조심하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예 이거를 공공연하게 사회적인 아젠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듯이 이렇게 대형 글개 그림을 방송국 앞에 글을 붙인다든지 또는 그 프로그램에 3분 1 이상을 이런 세월호 관련된 것을 보도한다든지 물론 그 세월호 보도라는 것은 있지 않겠습니다. 뭐 슬픔이 계속 남아있다. 뭐 세월호 학생들 아픈 사연들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매체에서 특히 공영 매체에서 이걸 슬픔을 계속해서 확대 생산하는 것보다 슬픔은 이제 유가족과 당사자들의 가슴 속에서 묻어 있는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숙연해 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서 정말 인위적으로 하는 이런 그 슬픔, 고통 등 어느 정도 자제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유족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그 민주당 댓글 게이트에 대해서 특별 취재팀을 구성하라고 성명서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 내에도 이게 정식으로 어떤 게시판에만 올라가 있나요? 아니면 또 정식으로 어떤 경영진에 이게 어떤 올라가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뭐, 저희가 경영진에게 뭐, 이걸 하라고 했을 때는, 무슨, 공식적인 문서로 해서 전달하는 건 아니고요. 뭐, 회사 내 다 직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게시판에 성명서를 올리면, 회사 내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진 대부분이 이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도한 게 제가 봤는데, 두 개 정도 보도가 나온 것 같고요. 이거, 민주당 댓글 사건. 그리고 그 앞에,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기사가, 속보로 그렇게 9시 뉴스에서 나갔고,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런 걸 보면, 김기식 그 금감원장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그 김기식 그 사람에 대한 일탈 행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 좀 해주시죠.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요. 김기식 금감원장이 임명되고 난 뒤에 사실상 그 김기식 씨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있을 시절에 피감기관, 국회의원이라 하면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 상임위원이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그 관할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등을 할 때. 그런 피감기관으로서는 항상 1년에 한 번 국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을의 위치에 있는 거죠. 국회의원은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 그런 그 기관으로부터 경비를 제공받아서 해외 뭐 시찰 등에 해서 갔다 왔는데 몇 차례 갔다 왔는데 그 몇 차례 갔다 온 해외 시찰 가운데 한 2차례가 당시에 인턴 여직원을 데리고 단독으로 단 2명이 간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피감기관의 돈으로 경비로 갔다 왔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여성 인턴 사원을 대동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이 인턴 여직원이 9급으로 채용이 됐고 다시 그 7급으로 빠른 기간 안에 승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부적절한 거다 이렇게 했고 또 거기다가 이 김기식 금융감독 원장은 자기가 만든 더 미래연구소에 그 강의를 개설했는데 한 차례에 강의를 할 때 그 회원을 모집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피감기관의 임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강의였고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그 강의였다고 합니다. 그 강의를 한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과 장하성 청와대 수석인가요? 실장인가요? 장하성 씨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네. 거기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 음. 문제는 이제 이 강의를 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 다 참여연대 출신들이고 네.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돈을 받고 강의를 했다면 뭐 한 차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두 차례 이제 걸쳐서 강의를 한 건데 그 강의를 한 사람이 받은 사람이 피감기관의 임직원이었다면 뭐 그 강의를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충분하게 피감기관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있은 데다가 또 국회의원에서 금융감독 원장으로 옮길 때 국회의원으로서 갖고 있던 그 정치 자금 뭐 이런 것들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 그 더 미래 연구소에 기부를 하고 또 그 기부를 한 그 금액에서 다시 돈을 받아 나가는 본인이. 그래서 철저하게 그 국고에 반납될 수 있는 돈들을 본인이 연구소에 있는 연구소에 이제 돈을 기부하고 난 뒤에 또 받아 나갔으니까 돈 세탁을 한 거다. 뭐 이런 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하게 이번 김기식 원장의 건은 여러 가지로 권력형 또는 부적절한 개인 사생활 등등이 또 금전 문제 이런 게 이제 결부가 돼서 부적절했는데 그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면담을 하고 난 뒤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질의를 해서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이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 기부를 자기 앞으로 말하자면 기부한 셈이 되는데 이 기부한 돈은 종전의 관례에서 보면 상당히 멀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불법이라고 판정을 한 거죠. 김기식 원장은 딴 사람도 그렇게 했고 관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게 종전에 관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하니까 바로 이제 본인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사표를 곧 추리한다 하는 것이 오늘 속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그 김기식 금감 원장 건과 그 다음에 여기 댓글 조작 관련된 이런 김경수 의원 관련 건 이런 건들이 말하자면 권력형 문제 비리 이런 건데 지금 이 KBS와 MBC 이런 동년 방송들이 그동안 뭐라고 그러냐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자기들은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또 견제하지 못했고 견제하지 못하도록 권력이 자기들을 말하자면 뭐 압제했다, 통제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기사를 보면 이 방송들은 현재 살아있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런 권력형 비리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정권 차원에 섰다고 보일 정도로 정권의 입장에서 변명하거나 덮으려고 하는 이런 의혹이 너무나 강합니다. 누구나 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김경수 국회의원이 그동안 관리를 했는지 뭐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어쨌든 이런 드로킹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민간인들 사이버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이렇게 거래를 해왔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민간인 신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정당한 시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공영방송 KBS가.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서 여론을 호도하고 그 여론 호도해서 만약에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죠. 정권이 개입된 중대한 범죄고 이거는 특별 검사 임명을 해서 지금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많지 않습니까? 경찰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별 검사를 임용해서 지명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실체를 더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에서 오히려 이런 의혹들을 더 덮어주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관리한 것처럼 또는 민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또는 김경수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보도를 하면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렇게 정권이 잘못한 거는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서 막 그 확대하고 탈탈 털어서 이렇게 보도했던 사람들이 또 왜곡 보도하고 편파 보도했다는 그런 비판이 많이 일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이런 문제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보인다면 누가 이 텔레비전, 누가 이 공중파 방송을 신뢰하겠습니까? 정말 네. 큰일입니다. 그래 놓고 우리 시청자들에게 수신료 2,500원 내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신료 2,500원은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이 냅니다. 좌파 국민도 2,500원 내고 우파 국민도 2,500원 냅니다. 경상도 지역의 주민들도 2,500원 내고 호남 지역 주민들도 2,500원 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특정 지역에 있는 또는 특정 정파를 가진 사람들만 뉴스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뉴스를 운영하면 어떻게 이게 공영방송이고 국민의 방송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제발 편부당하게 공정하게 보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는 시점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이게 방송의 소리가 좀 예민하게 잘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핸드폰에서 지금 뭐 문자나 카톡 오는 게 무음으로 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무음으로 좀 설정할 수 있나요? 소리가 다 들어와서. 이 소리가 들어오군요. 예. 이렇게 내려가지고 무음 하는 거 있죠? 네네. 예, 무음으로. 잠깐만요. 예. 이게 위에 쭉 빨리 내리면 마치시죠. 예? 지금 이걸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빨리 마치자고요. 이게 지금 제가 모음으로 하는 거를 이게 기계에 익숙지 않아 가지고요.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불편부당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 KBS 내 사원들, 직원들, 기자들 여러 종류의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네. 좌편향적으로 많이 치우쳐 오긴 했지만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보면서도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동요 같은 거가 어떻게 조금의 어떤 기미가 없습니까? 이건 이제 KBS와 MBC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좀 그러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굉장하게 양극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아니라 네. 말하자면 우파와 좌파로 나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기실 우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기실 좌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양쪽의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보니까 또 좌파 정권을 잡았고 이 좌파 정권에서 초기부터 말하자면 적폐청산한다고 해서 수많은 정치적으로 또는 말하자면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을 수사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을 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2사람을 구속했으니까 그 밑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죄다 이 좌파 쪽으로 눈치를 보고 있고 그쪽 편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좌우 진영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센 것도 아닌데 그러나 특히 이 좌파 진영에 있는 이 기자나 PD들이 지금은 좌파 성향의 사장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힘을 갖고 있고 거기서 이제 자리를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성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리소스나 여러 가지 배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말하자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정권에 또는 이 사장 체제에서 보도 내용이 심하다 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참 이런 틈을 타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정권이 좌파 성향의 정권이고 노골적으로 헌법에서도 자유라는 걸 빼자고 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이런 좌편향된 체제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상당수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마지막에 헌법만 바꾼다면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사회주의 국가 혹은 공산주의 체제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저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지금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다. 그런데 이 열차에서 누구든지 그 역방향으로 앉은 게 아니고 어쨌든 역방향이든 순방향이든 앉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뛰어내릴 엄두도 못할 뿐더러 누구 하나 나서서 브레이크를 잡는 사람이 없다. 그게 지금 저희 판단이고 사실상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야당이 강력하게 역할을 해서 막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야당이 이제 분열돼 있고 그나마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이런 당에서도 지금 뭐 하여튼 싸워야 될 부분들 우리는 싸움을 그 좋아하는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보수라는 게. 그런데 싸워야 할 시점에 싸우지 않고 싸워야 할 때를 못 찾는 것 같고 어떻게 싸우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래서 국민들이 매 주말마다 태극기 들고 시내에 나와서 고함을 치지만 사실 이것도 1년 이상 거의 2년 다 돼가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을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정권도 이미 만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저건 영양가가 별로 없고 파괴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소리를 하고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지금 이 주장을 수렴해서 하는 집단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집단도 그렇고 사회적인 집단도. 그러다 보니까 우파가 분열돼 있고 우파 국민들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좌파 정권으로서는 그야말로 이 매니저하기가 관리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방송의 편파적이고 편파적이다 못해 아주 일방적인 좌편향으로 치우쳐 있어서 방송 볼 게 없다,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해오시면서 시청료도 내지 말고 방송도 보지 말아라 이런 어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또 실천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방송을 안 보다 보니까 시청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재차 여쭙고 싶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네네. 제가 이 KBS 방송국의 현직 직원으로서 수신료를 내지 마라 소리는 제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수신료라 운영되는 이 방송국이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 방송국은 수신료가 한 4.5% 그리고 광고가 한 4% 정도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45% 40% 나머지는 컨텐츠 판매 뭐 이런 수익 가지고 이용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수신료를 국민들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점차 방송국이 정치화되어 있고 방송국 내가 아닌 여야 정치권의 축소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좌파 성향의 기자, PD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90% 이상이 기자와 PD가 네.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에 가입돼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난번에 MBC가 사장이 바뀌고 난 뒤에 8시 뉴스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거기 제가 대충 보니까 한 3% 선에서 시청률이 3% 선 나오는 것 같고요. KBS 9시 뉴스도 보통 한 18, 19, 뭐 20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13, 4 많이 넣으면 한 5, 6 이렇게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좌우 관계없이 이 뉴스를 봤던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이 뉴스가 좌편향에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서 보도를 한다면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그렇죠. 안 보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고 그래서 어쨌든 시청률을 높이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뉴스라는 것은 불편부당,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되거든요. 공정성이라는 것은 객관성에 의해서 이 담보가 되고 이 객관성이라는 것은 사실성과 그다음에 불편부당성 이 두 개에 의해서 걸러지는 건데 그러니까 공정성, 객관성, 불편부당성, 사실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쭉 읽어드렸던 내용들이 사실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공정하지도 않고 이 비웠다는 기자들, PD들이 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저같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완전히 회사 내에서는 뭐 수구 꼴통처럼 이렇게 취급이 되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치부가 되는 이런 환경이 정말 저는 확신하건대
정말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상하고 우리 회사가 이상하고 지금 언론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써냈습니다만은 미친 언론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언론 자체가 미친 것이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책 이야기가 나오셔서 이렇게 거기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미친 언론이라는 책 제목을 이렇게 지셨습니다. 보니까 미친 언론.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거 또 책 선전하는 것 같아서 이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요. 아니요, 뭐 하여튼 어차피 제가 좀 한번 좀 소개를 부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 책 제목이 지금 미친 언론으로서 책도 굉장히 좀 두께가 224페이지 분량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보니까는 총 파트가 13파트 챕터로 이렇게 지금 돼 있네요. 네네. 네, 항목이 좀 13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 안에 또 소제목들, 또 소제목 안에 또 소제목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나요? 이어서 우리는 또다시 엽서 보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손상대 사회자와 또 뒤를 이어 수감되어 고초를 겪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수석과 남재준 장군을 비롯한 여러 애국지사들에게 엽서 편지를 보내어 그분들이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 애국 국민들이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1차로 제작된 엽서 9종에 이어 제2차 엽서는 99도를 맞이하는 뜻깊은 3.1절에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로 제작되는 엽서에서 서양화 작가이신 조석주 애국 작가님의 박근혜 대통령 인물화로 제작되었으며, 나머지 공용으로 사용하게 될 4종도 매우 뜻깊은 내용으로 제작하였고, 후면에 주소를 인쇄해 놓지 않았기에 사실 9종의 엽서 모두를 누구에게나 보내도 되는 공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2차로 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에는 물고기가 표현이 되었는데, 이는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님의 청렴과 깨끗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 2차 엽서 후면에는 구치소 주소를 직접 인쇄하지는 않은 이유는 조만간 석방되어들 나오실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인쇄하지 않았고, 대신 전단에 여러분들의 수용자 번호와 주소를 인쇄해 첨부해 놓았으므로 전단의 주소를 보시고 직접 표기를 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차 엽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받으실 분의 성함과 정확한 주소와 엽서 세트 수량과 1차 엽서인지 2차 엽서인지를 회차를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빠른 등기로 발송을 하게 되며, 주문 후 일주일이 넘도록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착오가 생겼을 수 있으므로 선구자 방송에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그동안 엽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1차 엽서를 주문하시면서 1차 엽서라고 표기해 주시고, 1차 엽서를 보내셨던 분들은 2차 엽서를 보내시고자 하실 때는 주문 문자에서 2차 엽서라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엽서 구입 대금은 농협계좌 360-02-140-392로 먼저 입금 후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엽서 한 세트는 배송비 포함 1만원을 입금해 주시고, 선구자 방송 후원도 겸하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1차 때 제작된 엽서와 2차로 제작된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는 석방되어 나오실 때까지 쭉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Go